근데 아마 9월 달에 조천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랑 저 얘기랑 맞히는 건 불가피할 텐데요. 제가 스스로 평하기를 저는 좀 그러니까 두 강의를 다 듣는 분은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된다고 느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몇 시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9시까지 시간 잡고 1시간 반. 1시간 얘기하고 예. 실은 5시간 얘기해도 괜찮은데 입니다. 이게 저희가 많이 보고 많이 쓰는 그런 식의 그림이죠. 지구야 미안해. 지구가 아파요. 열이 났어요. 또 이것도 미안해요. 지구가 펄펄 끓어서 알아놓고 있는데 해하고 또 목성이 걱정을 하네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파. 이거 굉장히 우리 많이 쓰는 그런 홍보 컨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구가 안 아플 수 있어. 근데 좀 다른 그림들도 있습니다. 인간 없는 세상 이 책은 인간이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상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인간이 없어지면은 좀 큰일이 납니다. 6개월, 1년 안에.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 손이 타야 되는 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죠. 인간이 없어지면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또는 이제 뭐 교량이라든지 큰 시설물 같은 게 붕괴가 일어나고. 근데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도심에 식물이 돌아오고 동물이 돌아오고, 우리 그 코로나19 초창기에 막 그냥 이 태국 방콕 시내에 원숭이들이 오고 뭐 그 캐나다 그 이 대학 교정으로 막 사슴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인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 년이 지나도 플라스틱은 남아 있답니다.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책 제목에 있죠. 우리가 문제지 지구는 괜찮아. 인간이 낸 이 뭐랄까 기스 지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인가? 자, 제가 너무 다 아시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얘기는 좀 처음에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한 10만 년 전부터의 평균 온도의 변화. 근데 온도가 낮을 때를 빙하기라고 하고 높을 때를 간빙기. 그러니까 빙기의 사이에 있는 기간이죠. 근데 이 간빙기도 지금 평균 온도보다는 3, 4도가 낮습니다. 빙기예요, 빙기. 그리고 이제 그 빙하기, 간빙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추워지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또 추워지고 그런 어떤 지구 이 물 해류의 순환과 공기의 순환의 작용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호모 사피엔스 우리랑 두개골 크기도 같고 IQ가 같아요. 손발 구조도 같고. 근데 원시인이죠. 동굴 속에서 살면서 사냥을 하거나 이 과일을 따먹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륙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게다가 인간은 사실 이렇게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에서는. 영장류 중에서도 걸음도 느려요. 몸에 털도 없고 그리고 이 새끼를 낳으면 가장 오래 부모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불리합니다. 자연에서. 그러니까는 동굴 속에 살다가 이제 딱 그냥 안전하다 싶으면 나와갖고선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래서 근데 손재주는 있죠. 그 동굴 벽화 되게 진짜 잘 그렸잖아요. 근데 원시인 생활을 했어요.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선천적으로 약한 인간한테는
기후는 정말 이 인간의 삶의 배경이기도 하고 집안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12,000년 전쯤이 되니까 온도가 이제 다시 빙하기로 가야 될 순서인데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대륙 빙하 대부분이 녹았어요. 그러니까는 저 그린란드, 남극, 북극, 알래스카,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었죠.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한반도랑 일본이 붙어 있었죠. 자유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현생 인류가 이제 다 갈 수가 있었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빙하가 녹은 물이 강으로 흘러들면서 비옥한 땅, 토양을 퇴적을 시켰죠. 삼각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명은 다 황하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다 강어귀의 삼각주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12,000년 전부터를 홀로세, 충적세, 현세 이렇게 부릅니다. 홀로라는 거는 완벽하고 조화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농경 문명을 이루고 살기에 기적적으로 정말 우연의 우연이 거듭해서 기적적으로 이런 기후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충적세는 그런 삼각주의 충적평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 인간한테 굉장히 좋은 따뜻한 온난한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급격히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홀로세, 충적세, 현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인류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지질시대의 이름은 그 특징을 따서 붙입니다. 고생대 석탄기. 왜 석탄기냐? 이때 석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에 살던 고사리류 식물들이 엄청나게 땅이나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그 죽은 게 탄소가 주성분인 석탄이 된 거죠. 석탄은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쥐라기, 공룡이 막 살다가 멸종을 했죠. 이때의 지층이 프랑스의 쥐라 산맥 쪽에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쥐락입니다. 그 다음 백악기. 백악기가 하얀 분필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왜 백악이냐? 이땐 공룡이 번성을 하다가 공룡이 멸종을 했죠. 지금의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쾅 충돌을 하고 거기에 자극을 또 화산이 분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후 환경,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공룡이 견디질 못하고 멸종을 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지층에는 화산재가 하얗잖아요. 이게 하얀 백목띠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백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가 이제 홀로세 또는 충적세고요. 그리고 이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생물종의 큰 변화입니다. 한 5번 정도 대멸종이 있었다고 해요. 지구의 나이 속에서. 특히 페름기 말기나 백악기 말기에는 공룡의 멸종처럼 지구상 생물종의 65에서 90% 정도도 멸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더 이상 홀로세라고 부르면 안 돼. 새로운 성격의 지질시대가 시작됐어. 분명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1945년 7월 16일 날 인류세가 시작됐다. 아니, 지질시대가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요. 특정한 날에 시작이 되냐? 이날 미 육군이 최초의 핵폭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날 이후에 공기나 지층에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소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소들은 자연에는 없던 인위적인 핵 분열로만 생겨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새로운 원소를 증거로
낮다는 거죠. 또 하나 인류세의 증거는 플라스틱. 그리고 한반도 쪽을 집중 조사 발굴할 후대의 지질학자, 고고학자는 닭뼈가 엄청나게 발굴되는 걸 보고 서기 2000년 전후의 한반도는 닭이 지배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매 15분, 20분마다 생물종이 하나씩 멸종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정 종은 인간의 필요로 인해서 크게 개체 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이건 퀴즈 냈어야 되는데 답이 나왔네. 이게 생물량이라는 게 그 체중의 합이에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 몸무게 총합 중에서 인간의 몸무게가 34%입니다. 한 80억 명의 인구 사람의 몸무게가 전체 포유류 몸무게의 34%. 사람이 기르는 가축 포유류가 62%예요. 소, 돼지, 양, 말, 염소. 야생 포유류는 4%입니다. 고래, 코끼리, 기린, 사자, 원숭이, 쪽제비 다 합쳐도 4%예요. 예전에는 인간이 요만큼이었어요. 인간이 1% 정도였죠. 얼마 예전도 200년 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동물을 기준으로 봐도 생물종이 크게 변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세라고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세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 중 CO2 농도의 급격한 변화고 그게 급격한 기후 변동을 일으켜서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확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게 인류세의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세라는 개념은 어, 1920년대부터 나왔지만 이 대기과학자 노벨 화학상 받은 이분이 우리는 인류에서 살고 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개념에 사람들이 귀를 열었을까요? 아, 그럼직한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급격한 기후 현상들. 근데 이 책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에요. 이분 한국에 몇 번 왔어요. 한국을 좋아해요.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에코모더니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 현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015년에 선언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논리가 재미있어요. 인류가 지구를 바꾸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오케이.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근데 좋은 인류세, 심지어는 위대한 인류세를 만들 수 있다. 왜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개념을 나중에 얘기할 거,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탈동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커플이죠. 커플이 깨진 게 디커플, 탈동조화예요. 뭐냐면은 인간의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이 같이 가겠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경제 성장 발전을 계속하면서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탈동조화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과학 기술은 이걸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도시화, 농업 집약화, 핵발전, 양식업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발전은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면서 제일 땅을 적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태양광 이렇게 풍력보다 훨씬 적은 땅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머지 자연은 생명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녹색 기술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더 노골적이에요.
환경 운동가들이 그 기후 변화 막 이런 거 걱정하고 막 하는데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북극곰 개체수 안 줄고 있다. CO2 농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할게요. 어려운 얘기도 쉽게 하지 잘하는 강의인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네. 인간의 힘이, 인류의 힘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약해졌다. 또는 인간의 힘이 과학기술 같은 걸로 강해졌다라는 두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지구는 그대로다. 지구는 강해졌다. 강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놈들 그냥 두지 않겠어. 자, 지구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에코모더니즘은 인간은 강해졌고 지구는 그대로거나 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기술로 지구를 잘 보살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구가 반란을 하고 인간을 위협을 하는데 인간도 약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에 순응해서 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는 자, 나 혼자 착하게 살아서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와 규모의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다. 근데 지구도 더 이상 순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써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스럽다라는 입장이에요. 기후변화의 영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자, 그런데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12장에 걸쳐서 2050년 즈음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하는 전망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어떤 예상 중에서 과학자들 예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충분히 그럼직한 그러나 심각한 측면들을 다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폭염, 빈곤과 굶주림, 해수면 상승, 치솟는 산불. 지금의 화재는 불장난 수준이 될 것이다. 이거 실감나죠, 진짜 요즘에는.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에 익숙해진다. 갈증과 가뭄, 바다가 죽고, 공기가 오염되고, 새로운 질병, 예컨대 코로나19죠.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자연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10장 무너지는 경제, 11장 기후 분쟁, 12장 시스템의 붕괴. 정부와 제도를 서로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2050년 몇 년 남았죠? 28년 남았, 7년 남았다. 27년도 이렇게 될까요? 거주불능 지구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거주불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저는 12가지 전망 중에 2-3가지라도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또는 12가지 중에 부분 경미하게라도 다가온다면. 그리고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은 차곡차곡 오지 않죠. 제가 작년에 제 부모님이 평생 병원을 거의 안 가신 분인데 번갈아 아프셨어요. 원인도 처음에 모르겠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두 분 다 안정화가 되셨긴 한데 우리 재작년, 작년 이렇게 막 2달 동안 계속 장마가 오거나 또 시간당 100mm 호우가 오거나 동해안은 산불 정부하고 공무원들 우왕좌왕하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분위기 너무 진지해요. 제가 부담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불쑥불쑥이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는 게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문제들이 여하튼 계속 선형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30년 전에 평균 온도가 이랬다면 지금은 약간 오른쪽으로 또 온난화가 됐죠. 근데 오른쪽으로 평균 온도가 1.1도 올라갔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산이 넓어졌어요. 극단적인 폭염이 0.1%였는데 14.5%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삐쭉삐쭉하죠. 원만하질 않아요. 불쑥불쑥 한다라는 겁니다. 홍수도 불쑥불쑥, 해일도 불쑥불쑥, 가뭄도 불쑥불쑥. 큰 타격이나 피해, 극단에서 불쑥할 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랑 다 장난을 쳐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나가면은 따라서 이제 뛰어갔다가 파도가 이제 돌아오면은 와악 하고서 이제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은 꼭 발이 젖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작이 느려서가 아니라 불쑥 올라오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게 밀물대랑 겹치면 더욱 그러겠죠. 불쑥불쑥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1년 내내 강우량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에 없었던 홍수가 났다가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돼요.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정도고. 인터스텔라 많이 아시죠? 영화. 이 첫 장면들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지구 온난화가 더욱 격화된 가까운 미래의 언제를 저는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지평선 끝까지 옥수수 밭이거든요. 왜냐? 밀을 더 이상 북미에서 재배를 못하고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프로야구 경기를 합니다. 뉴욕 양키즈예요, 심지어. 근데 경기장도 무지 초라하죠. 경기를 하는데 모래폭풍이 불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중들의 반응이에요. 놀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또 이러네, 짜증나네 하는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서둘러 집으로 대피를 하는. 왜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2060년일지, 90년일지, 2100년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이 지경이면은 저 아프리카, 중동, 남태평양 나라들은 훨씬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야외 스포츠만 제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날에는 동네 슈퍼에 가면 언제든지 라면과 생수는 사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뒤에 계약이 예정돼 있다가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수시로. 코로나19 초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뭘지를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 이게 거주불능 지구인가요? 6번째 멸종인가요? 우리가 멸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이런 날에도 와, 오늘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좋네. 아, 오늘은 이 가을 날씨답게 청명하네. 오늘은 겨울 쨍하고 춥게 좋네. 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 특히 예상치 못한 날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불쑥불쑥이에요. 그 불쑥불쑥의 첫 끄트머리를 우리는 동해안 산불이나 어제 오늘의 날씨나 또는 다른 나라의 일로 접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를 그냥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멸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공룡의 멸종도 몇만 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우, 멸종은 몇만 년 걸리네, 걱정 없어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몇천 년 동안 변하는 온실가스 농도를 100년 동안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더 급격하게 기후 시스템이 무너질지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영국의 우리나라에도 이 조직이 멸종 반란. 이 조직의 이름이 뭐냐? 6번째 대멸종에 저항하자, 반란하자라는 뜻이에요. 이 로고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X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멸종, extinction인데 영어로 그 X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 이게 또 모래시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 할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멸종을 직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정말 기후위기는 어떻게 다가오고 경험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독창적인 건 아니고 여러 책이나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갖고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멸종이 아니고 길게 늘어지고 불확실하고 변덕스럽고 위기 속에서도 일상은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불리는 게 가능하지 않은 미래이자 또한 현재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른 세계. 좀 길죠. 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정상성의 종말이에요. 그냥 위기나 멸종, 종말이 아니라 정상성의 끝 또는 새로운 다른 세계. 자,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탄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다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석탄, 석유의 중요한 성분인 탄소. 우리한테 중요한 자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 탄소는 외계에서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일정한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거죠. 그리고 탄소는 일정한 순환 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 순환 고리의 주인공은 식물이죠. 식물이 뿌리에서 물 H2O를 빨아들이고 공기에서 CO2 해서 햇볕으로 합성을 하는 게 광합성이죠. 너무 신통방통한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탄소, 산소, 수소, CHO가 이렇게 고리를 이뤄서 포도당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양 단위죠. 그걸로 식물의 몸이 커지고 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죽으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와 토양 사이의 미생물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잡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보다 토양하고 바닷물 안에 있는 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10배, 20배 많아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소하고 공장.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공장에서 태우니까는 CO2가 되는 거고요. 소의 위장에서 메탄이 발생을 하죠. 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까 가축 포유류의 몸무게가 62%라 그랬잖아요. 전 지구에서. 그 중에는 소 50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80억 명인데 소가 50억 마리예요. 소의 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뿐만 아니라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 작물을 키우면서 벌목 개간하고 화학 비료를 쓰고 물을 쓰고 거기에 나온 온실가스도 상당한 양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산업혁명, 농업혁명. 그게 탄소의 순환 고리를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 가족하고 동네에서 먹고 사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폐기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불가피한 여하튼. 그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과학적인 원리는 무지 간단해요.
자명하고 해결도 간단합니다. 수하고 공장을 딱 여기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 삶의 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이 탄소 분자들만 보고 요거를 어떻게 연료를 바꾸거나 포집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산 소비 경제 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진단이 조금 더 넓어진 게 지구 행성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여러 지표를 연구를 했더니 한 5가지 지표가 지구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이게 한계를 초과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화학오염, 오존층 파괴, 에어로졸, 해양산성화, 질소와 인의 과잉공결, 질소비료, 화학비료입니다. 담수 고갈, 과도한 도시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근데 오존층 파괴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행히 이 이 냉매나 이 스프레이에 쓰는 프레온 요거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함으로써 많이 해결이 됐어요. 다행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얼마큼 해로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화학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한계를 초과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은 이 석탄 발전 이거하고 공기 청정기하고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기후변화는 그 중에 하나의 결과이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같이 위협하는 그런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오죠.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로마 클럽이라는 싱크탱크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자들인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197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당연히 없었고요. 이 방을 가득 차는 컴퓨터의 성능이 우리 스마트폰의 10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데이터 하나 넣으면은 20분 지나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 MIT 이 공과대학의 컴퓨터 의뢰를 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치, 사회, 경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런 점선과 같은 그래프가 대체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대체로. 비재생 천연 자원, 1인당 식량, 서비스 생산, 산업 생산, 인구, 환경오염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했더니 천연자원은 고갈이 환경오염은 늘어나고 식량 서비스 생산이 2020년경에 정점이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큰 경제적 붕괴 이후에 인구도 줄어든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자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는데 성장에는 한계가 있구나. 근데 이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나왔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큰일 났네. 와, 놀라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괜히 사람들 겁주지 마. 인간의 창의력과 과학기술이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거다. 녹색혁명이 기아도 해결할 것이고 핵 폐기물? 그것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독성 없앨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72년이잖아요. 3년 전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습니다. 야, 인류가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데 지구가 쓰레기라서 덮이면 화성으로 이주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특히 정치인들하고 경제학자들은 이 보고서를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없어요. 정의당 빼고는 없을 겁니다. 정의당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매년 3%, 4%씩
GDP가 성장을 해야지 고용도 만들어지고 뭐 복지 세금 걷어서 복지도 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꼭 해야 되는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계속 훨씬 좋아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더 해봤더니 후속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최근 연구가 이래요. 굵은 실선이 나온 겁니다. 우와, 대충 맞네. 기울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추세는 변화하지가 않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72년에도 석유가 고갈돼서 성장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는 게 있으면 폐기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총 처리량을 담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재생 가용자원의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해진 거는 예컨대 셰일가스의 개발 덕분이죠.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개발했더니 고갈은 늦춰졌는데 대신 에너지를 더 쓰고 온실가스도 늘어나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다는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지구 행성적 한계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성장의 한계를 더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프가 무지 많죠. 근데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1950년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다가 70년에 급가속을 하고 그 기울기가 잘 안 떨어지죠. 어떤 것들이냐? 사회 경제적인 추세들, 인구, 1인당 GDP,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종이 생산, 텔레커뮤니케이션, 해외여행, 지구 시스템의 경향들, 이산화탄소 농도, 아산화질소, 메탄, 해양 산성화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뒤에 얘기할 결론을 미리 끌어오자면은 GDP라는 거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된 총 생산물의 총액입니다. 매년 GDP가 3%씩 커지면은요, 23년이 지나면은 경제 규모는 2배가 됩니다. 40년이 지나면 4배가 되죠. 이 그래프는 사실 그거예요. 그것을 다른 여러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온실가스고 온난화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똑 떨어지면 못 돌아오죠. 급가속을 이루는 시점이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임계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빙하기, 간빙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못 돌아오고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이 빙기라는 건 아우 추워 죽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한 시원한 지구예요. 그리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급가속이 이거는 조 선생님이 잘 하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여하튼 이 온실가스 농도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남극 북극 얼음이 녹고 빙하가 더 깨지면서 이렇게 녹아내리기도 하고 바닷물 속에 있던 CO2가 또 이제 기화되고 산불이 늘어나면서 아마존이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출을 하고 이런 게 연쇄고리가 막 작동을 한다라는 일본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남극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삐죽한 남극지도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스웨이츠 빙하라는 데가 있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그 아래가 살살살 녹고 있는데 스웨이츠 빙하 안에는 더 약하고 낮은 빙하군이 있어요. 그럼 스웨이츠 빙하가 똑 떨어져 나오면 안에 빙하도 우르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빙하가 떨어져 나오는 거를 TV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몇 년 사이에 30cm 해수면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CO2 배출량이죠. 세계 대공황 때 13% 줄었다가 또 올라가요. 2차 대전 때 7% 다시 올라가고 석유 파동 때 4%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큰 경제사 위기가 있을 때는 배출량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왜냐?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집집마다 텔레비전, 세탁기, 승용차,
에어컨 다 갖게 됐겠죠. 소비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티핑 포인트 금방 넘어서는 것이고 2도 안정화, 1.5도 안정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는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매년 7% 정도씩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초기 때 5에서 1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랬으면 우리는 탄소 중립합니다. 근데 다시 올라갔죠. 모든 국가 정부의 정책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불필요한 이동이나 소비를 줄이거나 나눠 쓰고 잘 관리를 하면 된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첫 해에 배출량이 한 2% 줄었다가 작년에 2.3%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누구와 상관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절대로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죠. 참고로 한국이 한 해에 온실가스 배출이 14% 줄었던 해가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MF 때죠. 1998년에 14%가 줄었어요. 근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기업이 도산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힘든 시기였잖아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기발한 유술이 있지 않는 한 IMF 때 절반 정도의 경제 위축이 있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발한 유술이 생기지 않는 한. 그래서 기발한 유술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필요한 연구긴 해요. 지구를 대상으로 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 인공위성에 큰 거울을 달아 보내갖고 태양빛을 직접 반사시키는 거. 웃으시네요? 네, 저도 좀. 그리고 인공광합성 나무 또는 비행기로 화합물 같은 거를 살포를 해서 태양빛을 차단하거나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거나 다 가능해요. 실험실에서는. 근데 전 지구적으로 적용이 언제 되느냐? 또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어로졸 살포를 해서 기후를 조작을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이쪽에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데 다른 쪽은 사막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요. 신장 투석 같은 겁니다. 횟수와 양을 점점점 늘려야 돼요. 또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서 응축을 해서 깊은 바다나 동굴에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 CO2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100% 격리가 되느냐? 새어 나오면 도루묵이죠. 게다가 이것도 결국 시간하고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공학 이런 게 언젠가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화석연료 더 써도 되겠네? 해결이 되겠네라고 헛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것하고 좀 시간 조정.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갈 때까지 우리한테 배출이 허용되는 CO2의 양입니다. 그걸 탄소, 영어로 버짓인데 예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튼 그래서 탄소 예산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채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거를 초과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배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온난화를 굴러떨어지는 아까 그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예산을 딱 감안하고 다른 거를 다 배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 역시 강의 예산이 있어요. 8시 반까지 제 중요한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중요하게 할 말이 많아도 안 돼요.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고 조절해. 할 말 많은데 큰일 났네. 아까 지구공학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고 어떤 부작용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비용도 알 수 없고 헛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비교되는 접근이 플랜 드로우다운이에요.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온난화가 배출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드로우다운으로 가기 위한 계획, 프로젝트가 플랜 드로우다운이죠.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쓸 수 있는 솔루션 80가지를 CO2를 얼만큼 줄일 수 있고 얼만큼 비용이 들거나 절약이 되는지를 산수를 한 결과입니다. 했더니 1위가 냉매 관리. 왜냐하면은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그 냉매 같으면은 양은 온실가스 비중에는 2%가 안 되는데 온난화 강도가 CO2의 9,0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회수를 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2위가 육상풍력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상위 25개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5개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그리고 3위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4위가 채식 위주 식단. 먹거리 관련한 게 12개쯤 돼요. 먹거리 토지 관련한 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6위 여학생 교육, 7위가 가족 계획. 이게 뭐냐? 자, 인구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 대량 학살하거나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피임 시수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줄기 시작했죠. 지금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제3세계 나라들은 그래서 여학생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면은 원치 않는 빠른 결혼하고 출산을 안 하게 되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력과 발언권도 신장이 될 거다. 그거를 지원 위주의 가족 계획이랑 결합을 하면은 이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럴듯한데, 근데 저는 좀 불편하다는 반응도 접했어요. 이 대목에서. 왜냐면 여성의 몸을 너무 출산, 재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러한 항변을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이 플랜 드로우다운의 저자 중에서는 페미니즘적 시각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투입을 한 그런 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경제학적인 접근을 다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근데 기후 변화와 이 젠더, 성평등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기후 변화, 젠더 문제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일이지, 요 참고가 될 숫자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위 핵발전. 저 강사는 핵발전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왜 이게 있을까?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이죠.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플랜 드로우다운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산수는 나오지만 그렇다고 핵발전 증서를 온실가스 감축 해법으로 삼는 것은 너무 후회 막급한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핵사고, 방사능 폐기물 문제뿐만 아니라 그건 잠깐 제껴두더라도 중요한 문제지만 비용과 시간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핵발전이 싸질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비해서.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탄소 예산 소진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핵발전소는 평균 12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등등등. 사람들이 데모하면 더 걸리죠. 근데 그래서 지금 핵발전을 막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력은 2, 3년이면 되고 태양광은 2, 3개월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핵발전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하튼 이 플랜 드로우다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하고 해법은 충분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나이 드신 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아직 살아계십니다. 90이 넘으셨는데. 네. 네. 근데 이분이 70년대 후반에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때가 성장의 한계도 나오고 석유 파동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환경적인 인식이 높을 때고 카터 대통령도 굉장히 그런데 진심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옥상에 솔라 패널을 설치를 했어요.
대역한 마당에 도시 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 이러한 이 다가오는 환경 위기의 시대에서 미국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너무 진지하고 지루한 분이거든. 그러니까는 재선을 못하고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레이건하고 대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솔라 패널 다 띄어서 버렸어요. 텃밭 없애고. 야, 이런 귀찮은 거 할 필요 없어. 저 중동 석유 사오든 뺏어오면 되고 우리는 원자력 발전도 있고 과학기술로 해결할 거야. 그게 40여 년 전이거든요. 우리가 2050년까지 너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부랑 기업이 하는 걸 보면은 뭐가 될 것 같지 않고 막 답답하죠. 근데 그때 미국이 카터 대통령이 가리켰던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하고 제도를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훨씬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더 저렴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술은 충분히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의 변화가 27년도에는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저기 광주는 영광하고도 가깝고 핵발전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근데 IPCC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자 조직이죠. 이게 2017년에 유명한 1.5도 온난화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그래서 자 1.5도로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지구 공학 이런 걸 적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나마 이게 나은데 이거 여기에 핵발전이 59%, 150% 늘어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는 그 원자력 산업계에서 막 그냥 신이 났어요. 야, 기후 과학자들이 핵발전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기자가 IPCC 의장한테 물었어요. 그 IPCC는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핵발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의장 얘기가 어떤 에너지 기술을 선택할지는 각국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꼬리를 빼네, 이 사람이. 근데 IPCC는 여하튼 유엔이 주문한 보고서의 숫자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든 시나리오가 되도록. 그리고 그 IPCC 보고서의 본문에는 또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냈어요. 뭐냐면 여러 에너지원의 현실성, 얼만큼 확충이 용이하냐라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포집, 탄소 포집, 핵발전,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적, 재질학적인 타당성, 현실성이에요. 색깔이 진할수록 현실성이 높고 흐릴수록 나쁘거든요. 핵발전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본문에 써 있어요. 중국이나 한국처럼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주는 나라 말고는 핵발전은 수용성하고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그런 시나리오하고 뒤에는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플랜 드로우다운이 2017년 그것도 나온 건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5도 또는 2도 경로로 갈 때 어떤 발전원이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면은 육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분산형 태양광 잘 안 보인다. 여하튼 이게 핵발전이에요. 열심히 해도 기여분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거를 뭐 소형 모듈 SMR로 한다, 차세대 뭘로 한다, 핵융합을 한다. 기후 예산 끝납니다. 그거는 탄소 예산. 그래서 핵발전은 원자로 르네상스라고 하지만은 스리마일 사고 때, 체르노빌 사고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난다는 거는 수명 다한 것들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를 핵발전으로 절반을 대체한다 그러면은 1주, 2주마다 핵발전소가 하나씩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1년에 2~3기도 준공 안 됩니다. 노후 폐쇄는 더 많아지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핵발전 수출하고 싶어도 사줄 나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돈 누더 클라이빗이라는 게 해외의 반핵 기후 운동 단체인데 조직 제목이에요. 근데 누크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다 핵으로 괴롭히다 이런 동사거든요. 기후를 핵으로 괴롭히지 말라. 기후 위기를 핑계로 핵 발전 마케팅 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왜? 더럽고 핵 에너지는 위험하고 비싸고 느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9시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잠깐만. 이 얘기하면 제가 8시 5분이잖아요. 25분 동안 중요한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파리 협정 얘기 간단히 넘어갈게요. 근데 여하튼 IPCC 이 기후변화 과학자 조직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토 의정서를 만들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파리 협정의 근거가 됐죠. 그리고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1.5냐? 이것도 저는 좀 수상해요. 왜냐하면 (1도) (1.5도) (2도) 상승 때 영향이거든요. 진한 보라색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 노란색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1도 상승만을 해도 열대 산호초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도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터스텔라와 같은 상황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겠죠. 그러니까 1.5도도 사실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4도까지는 괜찮다가 1.5도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1.6도보다 1.5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1.8도보다 1.7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또는 2도, 2.5도가 상승해도 우리는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야 돼요.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래도 덜하게 하거나 맞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1.5도라는 숫자 또 2050년 탄소 중립에 너무 저는 매달리면 안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특별 보고서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1.6도까지 상승했다가 살짝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거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대충 마이너스 배출 또는 배출 제로, 대충 이런 그림인 거고 아까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넷제로라는 거는 탄소 포집 저장이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채택된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원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의 활동이다. 그 다음에 CO2 농도가 지난 200만 년 내에 최고다. 그래서 뭐 결론은 2050년에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좀 흥미롭고 진지한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의 세대를 갖고 언제 태어난 사람은 얼만큼 온난화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72년에 태어난 사람, 80년 태어난 사람,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 청년과 노년기를 이 새빨간 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죠. 그리고 국가별로도 불평등이 있죠.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제일 많은 나라가 1위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브라질. 올림픽 금메달 순위죠. 인도 빼고는 거의 맞지 않나요? 왜냐? 이 금메달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만큼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금메달 많이 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망쳤구나. 게다가 한국은 대응 순위에서 60위. 와, 카자흐스탄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위쪽.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꺾이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은 10개 대기업에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일 경제에 기여했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했는데, 제가 이
탄소 중립,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 민관 워킹그룹의 회의록을 한 10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민관 워킹그룹이니까는 기업, 정부 부처,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사회 조금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목소리가 큰 게 포스코 상무이사더라고요. 포스코가 1위 배출 기업이거든요. 제철업이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 상무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감축을 하라고 하면은 마른 행주 쥐어짜기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 쥐어짤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산업부에서 나온 공무원이 역시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의 주무부처는 환경부거든요. 환경부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부담이 없는 수준과 방법으로 온실가스 시나리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도 안 나올 것이고 계속 목표 달성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작년에 그 탄소 중립, 올 초에 확정이 됐죠.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그다음 그 전에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뭐 이러저러 회의를 했지만 사실상은 삼성, 현대, 포스코가 용인해 주는 수준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표현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그러냐? 이게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후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제 행사하면 기업 후원 쫙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후원했나?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많이 다녀야지 이 유지가 되는 회사예요. BNP 금융회사는 석탄, 석유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EDF는 프랑스 국영전 에너지 회사입니다. 핵발전 석탄화력을 직접 하는 회사죠. 미쉐린, 오늘 금타 노조에서도 저 차 태워주셨는데, 미쉐린은 타이어가 자동차가 계속 많이 다녀야지 이윤을 나는 회사들인 거죠. 타이어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진작 얘기를 해도 부분입니다만, 자, 어떻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후원을 하는 국제 행사는 이런 기업들이 허용할 수 있는 의제나 구매에 맞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말은 많은데 결국은 이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아까 소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인데 소축산이 공식 의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누구의 설명으로는 제일 발언권이 큰 건 미국인데, 미국 사람한테는 소고기 햄버거가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축산을 의제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도 마찬가지죠. 이 국제회의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항공 여행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나머지 유럽, 일본, 호주. 그러니까 원인 제공과 피해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죠. 앞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국토 면적을 곱해서 그린 세계 지도예요. 남한은 뚱뚱하고 북한은 홀쭉합니다. 북미, 남미. 바닷물에 국토가 잠기는 투발루는 표시도 안 돼요. 너무 배출량이 적어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세계 나라로 책임을 나눈 건데, 이걸 한 나라로 했을 때는 결국 가장 잘 사는 10%, 20%가 이만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 매년 2,500만 명, 지금은 3,200만 명이 발생을 한대요. 홍수, 해일, 해수면 상승, 가뭄 때문에 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만화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 대응으로. 자, 저의 강의 예산은 17분이 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시 40분까지는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효재 선생님은 원래는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문제다.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책임도 평등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게 선진국이 배출한 이제까지 온실가스죠. 그걸 감당해야 되는 후진국. 이 구호는 뭐냐면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 부채, 빚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잘 나갔고 먼저 산업화를 하고 제국주의를 하고 그래갖고 벌은 돈으로 자선 사업하듯이 국제 구호를 할 게 아니라 너네들이 경제 발전하면서 빚을 진 거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그리고 조천 선생님이 9월 달에 만날 겁니다. 세대 간 불평등. 이거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죠. 그러니까는 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유류세 인상은 필요한데 그 부담을 왜 이 생계형 통근 트럭 운전자들한테 주느냐.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유구는 기후 위험 지도 몇 년 전 세계일보가 기획 보도를 했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석탄화력 발전 지역, 조선업, 여기 영암, 광양, 광주는 덜하네요. 여기 광주죠, 그죠? 자, 그래서 충남, 당진, 보령, 태안, 거제, 울산, 동구까지 위험도가 높아요. 위험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서울, 용산,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가장 편하고 깨끗하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누려온 데가 심지어 위험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후 감축이든 적응이든 큰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더 내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죠. 왜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국회의원이 여기 제일 많잖아요. 제일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제일 편하게 사는 데가 국회의원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잠깐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죠? 1년밖에 안 됐어요. 2013년. 27년에 끝나죠. 예. 이래요. 자기 임기 중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정부가 이렇게 줄이래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핵발전을 어떻게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만 가득해가지고선 이 전환이 발전 부문인데 이거는 핵발전을 더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어디서 하느냐? 수소, 탄소 포집 언제 될지 모르고 해외 감축 이 검증도 안 돼 언제 될지 모르는 걸 갖고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거는 해야 돼요. 기후 변화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할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걸 이해를 해야지 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언론과 정부가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6번째 대멸종 티핑 포인트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 확실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CO2 농도가 지금 420 ppm인데요. 260 산업혁명 시작 때 420 됐는데 이게 430, 440, 450 되면은 정확히 몇 도가 올라갈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 과학자들의 기후 모델링이 보수적이에요. 온실가스 농도 외에 아까 남극북극 얼음이라든지 빙하, 산불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작용을 할지 과학자들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든요. 지구는 달려가는데. 그래서 지연돼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50%의 확률로 75%의 확률로 90%의 확률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느낌이 없죠. 평균 온도가 1.5도, 1.6도, 2.0도 올라가면은 바닷물은 정확히 몇 센치, 풍향이나 해류는 얼마큼 바뀔지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얼만큼 가난하게 하거나 난민, 분쟁을 일으킬지도 변수가 있겠죠. 미치고 팔짝질 노릇인 게 매년 2천, 3천만 명이 기후난민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뭐 산불에다가 폭우랑 막 겪고 있는데 오늘 서울이 30도였대는데 5월 달에. 그러나 경향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하나의 기상사건이 동해안 산불이 몇 프로 기후온난화 때문인가? 딱 프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문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감축과 적응 정책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럼 몇 기가와트를 태양광 풍력을 늘리면 몇 ppm으로 떨어지느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전력 그리드 사정, 전기 요금, 그리고 열심히 돈을 들여서 태양광 풍력을 해도 감축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겨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야 돼요. 적응 정책, 사람들한테 교육 홍보를 하고 기금, 더위 피난처를 만들고 그것도 얼마큼 효과가 될지 모르죠. 자기 임기가 4년, 5년인 선출직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자기 임기 중에 무슨 일이 나야지 뭘 해요. 내가 무슨 법을 만들거나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내가 알 게 뭡니까? 뭐 인터스텔, 그 중요한 일이지만 여하튼 나는 일단 다음 선거가 다가오니까는 8차선 동양 뭐 최대 고속도로 무슨 신공항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질 않죠. 어떤 언론, 심지어 손석희 앵커가 한 발 더 들어가는 것도 없었어요. 중국발 미세먼지도 몇 발 들어갔어요. 근데 기후변화는 한 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언론이라 하더라도 가령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얘기를 할 텐데요. 무지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도 많아서요. 최소한 20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런 언론이 있을까요? 누구랑 스캔들이 났다는 건 기사거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뉴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찢어진 신문입니다. 저 알래스카에 뭔 일이 일어났대더라. 무슨 기후시가 일어났대더라. 우크라이나 천연가스가 어땠대더라. 다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도를 하죠. 그리고 그거랑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것도 저 다른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개의 지구 행성적 한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후변화는 단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돈 룩업? 네. 기후변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기후변화 얘기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죠. 이 영화의 설정은 간단합니다. 스토리는.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로 다가와서 충돌해서 지구가 작살이 난다는 것을 발견해요. 천문학자들이. 큰일 났네. 빨리 알려야겠어. 대통령한테 갑니다. 대통령은 6개월 뒤에 선거 있는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됐어. 이런 얘기 할 때 아니에요. 어떡하지? 뉴스쇼에 갔어요. 뉴스에 가갖고서 이런 일이 혜성이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는 와 멋진데요? 정말이에요? 신나네요. 그래서 빨리 이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뉴스쇼에서 우리는 그런 너무 무거운 얘기하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해법도 분명하거든요. 빨리 핵미사일 같은 거를 쏴서 혜성을 쪼개거나 궤도를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대통령 옆에 비선 실세 같은 기업인이 등장을 해갖고 저 혜성 안에 값비싼 광물이 많이 묻혀 있다. 이거를 먼저 캐온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 캐오다가 이제 작전 실패. 혜성은 다가오고.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와요. 혜성이 이미 눈앞에 왔어요. 매일 보입니다. 하늘에. 올려다봐. 근데 올려다볼 필요 없어. 저 가짜야. 또는 저거 아무 상관없어.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결론이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원인도 분명하고 해법도 분명하고 심지어 눈에 자명하게 보이는데도 우리의 사회 정치 문화는 이거를 대면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불확실한 속성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후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 미국, 영국의 언론인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후 전문 기자로 봤을 때는 기후 데이터는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까? 라는 이유를 파고든 거죠. 그 저자가 이분입니다. 이 책의 프랑스판 제목이 이제 타조 신드롬이에요. 타조가 위험에 빠지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 저자의 해법,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신념의 공동체를 만들고 키우다. 나 혼자라면 고립되어 있거나 자신이 없지만은 이 기후과학을 대면하고 서로 나누고 유효한 행동, 플랜 드로다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신념의 공동체를 만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키워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의 예산 확인. 15분. 미국의 CO2 코올리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CO2 연맹. 기후변화 되게 걱정할 것 같은 이름이죠. 이 조직에서 내건 광고예요.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기후위기 따위는 없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이지 사람도 아니고 CO2도 아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과학. 프렌즈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만한 지구를 위한 착각에 나올 만한 기후회의론이 가득해요. 북극 질소 안 줄었다더라. 뭐 북극 얼음이 그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더라. 이 퀴즈를 끝까지 이걸 풀고 있어야 되나 싶다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려고 끝까지 봤습니다. 할 법한 기후회의론 얘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거치고 있죠. 근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완전히 갈립니다. 플로리다 이런 데서는 이 바닷물이 차올라갖고서 집이 막 잠기거든요. 근데도 거기서도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지지자는 90%는 기후변화를 믿어요. 트럼프 지지자 60%는 기후변화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런 확증 편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얘기를 이제 제 얘기도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기후 지체 담론,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발목을 잡는 지체 담론들이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어떤 게 있죠? 책임 전가. 개별 개인과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건 어떻게? 야, 소고기가 문제다. 돼지고기는 괜찮니? 닭고기는 괜찮아? 또 저 채식하는 분들이 친구한테 받는 반응이 있죠. 너네들은 사과는 안 불쌍하니? 그래서 뭐는 어쩌고. 또는 무임승차자 핑계. 야, 우리나라가 무슨 기후 악당이야. 중국하고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줄여야지. 우리나라가 줄여봤자 표도 안 나고 괜히 우리 수출 경쟁력 깎아먹어.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12위 매출국인데. 또는 자, 점진적인 변화. 이 화석연료가 기술적으로 가교가 될 거야. 또는 채찍은 안 되고 당근만. 근데 또 의외로 너무 정의를 강조해도 지체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올리면 빈곤층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또 탄소세, 새로운 세금 하면은 이거 정책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있지 않는데 반발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래서 하는데 저건 저래서 하는데 탄소 예산은 소진돼 가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모든 집에서는 고민을 하죠. 얘를 어느 학교에 보낼 건가, 무슨 자율학교에 보낼까, 무슨 일반 학교에 보낼까, 뭐 특수학교에 보낼까. 그러나 취학 연령이 다가오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줘. 이거는 안 됩니다. 어딘가 보낸 다음에 전학을 시키든지 뭐 보충학습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미국처럼 대놓고 기후과학을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피니언 리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중에는. 근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회의론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죠. 다른 나라가 먼저 해야지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쭉 듣고 있다가 야 근데 티핑 포인트 이미 넘었대던데? 기후과학자들의 모델이 좀 불확실하거나 이 소극적이어서 그렇지 이미 넘었대던데 야 저 산불 나는 거 봐라 저 100mm 홍수를 봐 이미 넘었어 점점 심해지잖아 우리는 온난화 못 먹어 2.0도 2.5도 상승할 거야 우리 다 죽었어 그러면서 또 친구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한테 저지른 악행을 생각을 해봐라 인간은 멸종당했어 우리 얼마나 잘못했니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심각한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 반박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 얘기는 절반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티핑 포인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인터스텔라 얘기를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루아침에 끝나는 속편한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것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1.8도보다 1.7도, 1.9도보다 1.8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기후 지체 담론은 그러니까 기후변화 부정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 얘기 속에서도 이런 논리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만이 맞다, 어떤 해법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토론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들을 권하고 그게 신념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온난화만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후 행동도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의 그게 10%일지 20%일지 3.5%일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시민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예컨대 정의당이 얻는 지지율만큼 기후시민이 형성이 된다면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국회도 이런 식으로 뭉칠 수는 없는 거죠. 기업들도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실종됐어요. 사실 이 두 후보 사이에서 TV 토론 때 기후위기 얘기하신 거 봤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후보가 다르면 아리백을 아십니까? 아 그렇게 중요한 건 좀 알려주시든가 끝났어요. 근데 아리백이 뭐 기후변화 대응에서 진짜 요만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이상도 얘기가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선거라는 건 더 미운 놈 떨어뜨리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행성적 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 대응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같은 사회 운동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변화,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큰 정책 변화도 필요하고 가격도 변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여기서 필요해요.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고개를 넘어갈 때 멸종도 막을 수도 있고 빈곤도 줄일 수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결과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여기서 높아만 보여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태산이 높다 하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만큼 왔어, 요만큼 왔어, 요만큼 왔어 우리 서로 격려를 하고 뭐가 필요해? 정말 정치적으로 뭐가 필요할 때야. 그런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그래요. 북극곰 불쌍해. 그래 나도 불쌍해. 그거 뭐 텀블러 갖고 해결 안 된다며. 어쩌라고. 나 몰라. 너랑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캐더린 헤이오라는 캐나다 출신 기후학자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구체적인 우리의 일로 기후변화를 접근을 하자. 이분은 기후 모델링 전문가인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보고서만 쓴다고 될 게 아니야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마침 이분 기독교 신자고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기독교는 대체로 보수주의 공화당이고 기후 부정론이 많아요. 심지어
신이 저기 뭐야 지구를 창조했고 이런데 무슨 소리야 이럽니다. 근데 캐더린 헤이오는 자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얘기를 하자. 기독교의 교리로 하나님이 지구와 생명을 창조를 해서 인간이 잘 관리를 하고 후대에 넘겨주라라고 했는데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거슬렀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나의 일이고 나의 종교의 일이구나. 스키 동호회 가서는 야,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스포츠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자, 산 꼭대기의 적설량이 매년 적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스키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과학 이상의 사람 사이의 심리와 정서와 관계의 문제다. 인간한테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왜 청소년, 10대 청소년 운동가들은 성공을 일정에 거뒀는가? 자, 기후변화의 팩트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들이에요. 감정, 죄책감, 분노, 절망, 상실, 공포, 부정, 희망, 사랑. 어느 하나도 부정적이기만 한 건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여기서 건설적인 죄책감, 건설적인 분노, 건설적인 절망, 부정, 희망, 사랑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공포 한 스푼, 희망 3큰술, 뭐 죄책감 200g 같은 레시피, 정의 레시피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 자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저도 같이 번역을 한 책인데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이 책은 60명의 필자가 60명인데 다 여성입니다. 근데 청소년 기후활동가, 건축가, 영화 제작가, 무슨 공무원, 패션 모델, 농부 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겪고 뭘 할 수 있을지를 제안을 해요. 이 책을 요약한 그림이에요. 자, 당신이 해야 될 일, 기후 정의를 위해서 정확한 온난화 감축 해결을 위해서 플랜 드로우다운 같은 일을 필요하죠. 활동이 그냥 그린워싱 이런 거 말고. 그러나 이것은 충분치 않다.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 네트워크, 자원, 마술. 누구한테나 있다. 개인한테든 조직한테든 내가 노동조합에 있으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게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을에서 무슨 지도자 역할을 하면은 또 내가 무슨 전문적인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뭘 하고 싶어. 자기 전에 아, 난 뭐가 좋았어. 누구를 챙겨주는 게 좋았어.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교집합 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집합의 힘이 기후 지체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일 것 같아요. 비결도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만 비결입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린 뉴딜, 녹색 성장, 탈성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교집합도 있지만 여집합도 있어요. 계속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죠. 도넛 경제학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도넛의 안쪽 꼬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기초들입니다. 민주주의, 소득, 성평등, 교육, 네트워크. 근데 바깥 꼬리는 바로 지구 행성적 한계예요. 이걸 넘어서면은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죠. 계속 우리는 매년 3%씩 GDP가 성장하는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도넛의 면적을 지키는 게 안전하고 균형 있고 정의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아까 이 로마 클럽에서 의뢰를 받은 연구자들의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저자들은 다 그 컴퓨터 공학, 경제학, 이런 자연과학 같은 걸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책의 절반은 컴퓨터 모델링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돼?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대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지. 근데 그러면서 이의 길을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하나마다 두어 페이지씩. 저는 아니 이런 이 공학자,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싶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저자들이 컴퓨터 모델링, 과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이 연구의 재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92년 업데이트판에서 이미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전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후 과학이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거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들한테 그럼 제대로 화를 내고 제대로 우리한테 중요한 관계와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어떤 꿈을 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거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이 순환 고리의 마지막 조합일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당연히 남았는데 3시간 얘기가 더 나긴 했지만 저의 강의에서는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네, 혹시 사회자가 나오실 건가요? 네.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시간이 너무 짧죠. 시간이 이게 교회 유기의 시간도 빨리 다 먹은 것 같은데 강사님의 시간도 빨리 다 먹으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1위가 태양광하고 플랜드로 다운에 나왔던 거요. 네. 육상폭력 아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쪽 사업 좀 네. 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차든지 자동차, 전기차도 좀 환경에 좀 관련이 있죠. 전기차 같은 거. 사실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무지 복잡하고 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월드컵 한번 하면은 국민들이 다 사사의 전술이 대충 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우병하고 저쪽 단백질 분자 구조를 알게 됩니다. 기후 과학과 이런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건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뉴스에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불필요한 뉴스 좀 그만하고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전기가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열로 쓰는 것도 있고 빛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전기로 바꿔야 되고 전기는 핵 발전을 쓸 게 아니면은 태양광 풍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은 더 돈이 들거나 경관 시야에 거슬리거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몇 배 늘려야 돼요. 그러나 그 피해를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일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분명히 가솔린 디젤차보다 도움이 되지만 전기차도 만드는데 재료가 들고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 자체가 줄어들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에너지 정책 따로, 도시 정책 따로, 교통 정책 따로, 복지 정책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하튼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사회가 뭔지의 그림이 막 뭉게 서로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진보 정당 정치인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죠. 꿈을 만들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 그래야지 화가 나거나 슬프다고 두렵다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렸네요. 괜찮. 예,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늘 궁금한 게 기후 변화를 말할 때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대야에다가 형제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샤워했잖아요. 지금 매일 씻잖아요. 아, 네. 물의 사용량도 많고 또 물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탄소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지자체는 어떤 그 성장률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이렇게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막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를 말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 정책들을 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인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 인구 절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산업 동력, 경제 동력 때문에 정부는 유일하게 그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저기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야 되느냐 그런 얘기만 하고 또 뭐 출산 장려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지구를 어떤 그릇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지구가 담을 수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릇을 넘친 거예요. 근데 왜 넘칠 수 있었냐? 요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요술이 화석 에너지, 핵 에너지, 화학 비료 같은 겁니다. 근데 요술 같았지만 그게 결국은 온난화와 핵 폐기물과 이 질소와 인의 그 오염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장의 한계 이야기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라는 되게 단순한 어떤 결론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지구가 그릇이 너무 담을 수 있는 용량보다 그릇을 넘쳐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인구를 얼만큼 강제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고 인구만이 우리의 모든 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건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1인당 3만 불 이상이 된 나라들은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결국은 지방도시 문제거든요. 또 지방도시를 그러면 외국인을 들여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 활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2천만인데 수도권의 인구가 1,000만이 되고 또는 1,200만이 되고 근데 지역에서는 10만 도시가 5만이 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10만 도시를 11만으로 10,000명씩만 늘려도 어마어마하게 지역 활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한 방법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길게 얘기할 기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구 절벽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지역과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얘기를 진보 정치인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일본은 상당히 일본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데 일본은 부동산 거품,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다 먼저 우리보다 딱 10년, 20년 먼저 겪고 있거든요. 참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인구 소멸도 여튼 그 나라 너무 사회가 지루하다라는 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 다이나믹 헬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역동적인 지옥. 우리도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어떤 인구가 늘어가고 활성화되는 거는 기후 위기 적응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일단 그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는 게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 발전은 얼마나 많이 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력 발전 이걸 대체할 수 있는가도 여기서 보니까 다 덮어야 된다 하죠. 태양광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 옥상을 다 덮어도 대체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소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타는데 이게 오히려 더 환경에 오염을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서 전기차를 타면 쉽게 말하면 석탄차를 타고 다니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도 그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 최근에 차를 바꾸면서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그 말을 보고는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꿨어요. 아,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절약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재생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그 주안점을 붙여야지 전기차 들려갖고 전기요금 싸게 해줘가지고 그걸 그 값싼 전기를 쓰게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안 맞은 정책 같아요. 여튼 필요한 거는 다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100%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가 필요하다라는 게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라면은 많다면 많지만 못할 건 없겠죠. 근데 100%를 태양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게 3%면 된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총 발전소, 그러니까 총 발전소의 발전량이 80기가와트였어요. 80기가와트일 때 국토 면적이 3%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총 발전 설비가 120기가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 면적이 5%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총 발전 설비라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해도 점점점 격차가 가래가 찢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예산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총 수요량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수요 조절이나 재생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게 국가 계획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또 에너지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는 계속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도 늘어나고 발전소는 모자라질 거고 그러면은 어떤 발전소를 더 지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절대로 탄소 중립도 안 되고 말씀드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에너지 수요는 줄여야 되지만 정말 줄여야 될 책임이 있고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비효율적 에너지를 쓰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 전기요금도 누진제 훨씬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진제 완화가 됐는데 오히려 24시간 근데 사실 작은 차이가 또 큰 차이를 만드는 게 24시간 에어컨을 트는 거나 1시간에 20분씩 요새는 또 뭐 기계도 좋아져갖고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 주거든요. 기술은 그런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가용은 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는 집에 병원을 드나들어야 될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병약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승용차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늘 주차장에 짱 박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은 그런 도시다. 승용차가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럼 승용차 없이 사는 시민들한테 훨씬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승용차가 줄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식이 변한 거죠. 근데 과연 어느 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시장 도지사 나올 사람이 승용차 적어주고 줄여도 되는 도시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보정당 후보 빼고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 정책 따로, 교통 정책 따로, 복지 정책 따로 문제인 거죠. 이런 강의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시의원, 국회의원들 그죠? 맞습니다. 재벌 맞습니다. 재벌 총수들 안처럼 아, 세뇌가 네. 되는 강의를 근데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자 결국은 내년 또 총선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표하고 평판이잖아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관심 있고 걱정이 있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을 해서 얼만큼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실지도.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등등등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에서 이 우리의 일로 기후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네. 10년 전인가 그 죽은 마왕 신해철 씨가 무슨 TV 프로에서 그 여러 명 패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한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 그 3D 업종에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지저분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타석하기에 그때 신해철 씨가 했던 말이 정답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게 그게 정답 같고, 근데 신해철 씨가 하는 말이 그 일을 왜 안 하겠느냐. 당장 먹고 살려면 하겠죠. 근데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기피하고 안 하는 것이다. 결국 꿈꿀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꿈을 꾸지 못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후위기
아주 사회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네이버로 둬버리는 게 더 이상 꿈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는 걸 느껴버렸어요.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압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연령이에요. 40대, 50대가 기후변화 제일 걱정합니다. 재생에너지 내가 돈을 더 낸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제일 찬성하는 것도 40대, 50대예요. 근데 제일 보수적인 게 누구냐? 7, 80대, 그 다음 20대. 특히 20대 남성이에요. 그게 굉장히 우려할 현상인데 왜냐? 20대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무 이렇게 내 앞날이 불투명한데 화가 나는데 기후변화? 그것 저기 뭐 내 탓도 아니고. 근데 20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꿈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근데 충분한 절망을 해야 돼요. 자, 이 기후변화 불가피한 미래가 있을 거고 더욱 힘들어질 거다. 앞세대들이 정말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같이 헤쳐나가고 도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죠. 어려울수록 반복해서 다양하게 자기의 이야기로 나눠야 됩니다. 손 드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얘기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자본주의의 상황 선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소장님도 탈성장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린 뉴딜 들을 때마다 항상 불편했어요. 그린과 뉴딜이 같이 갈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린을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그린은 지구의 미래상으로 그린을 해석한다면 뉴딜과 함께 갈 수 없다. 어떻게 성장을 계속 추구를 하면서 현재 기후 위기를 우리도 극복하려고 하는가? 아까 이제 뭐 또 이후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가는 데 있어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결국은 그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제한적이잖아요. 북반구에 여전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럼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이 가장 발빠르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태양광으로 또 지금 기술까지 이제 다 장악하죠. 그럴 때도 장악을 하는 거죠. 기후위기를 자본주의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본주의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린을 지속 가능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담으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많은 주민들과 이 기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아니면 쪼쪼는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부르면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을 좀 몇백 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TV에 나오는 타일러를 섭외하려고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고요. 지방에서 부르면 거기에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결국은 그 타일러도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획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버리지 못하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제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싶은데 IMF 이후 우리는 20년 넘게 그 덫에 걸려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선거만 되면 항상 후보들은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부동산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결국 그 자본주의 성장 정책에서 우리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오늘 탈성장이 주제는 아니어갖고 그 얘기를 깊게는 못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속 가능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디커플링 탈동조화 얘기를 제일 앞에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탈동조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녹색 기술,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환경 오염을 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게 탈동조화인데 요즘의 연구들은 분석을 해봤더니 탈동조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은 요만큼은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을 수 있지만 그 공장이 다 중국, 아시아로 갔거나 아니면은 이 핵폐기물 부담을 미래 세대로 이제 떠넘겼거나
아니면 요만큼 줄여봤자 또 그 화석 연료로 이만큼 쓰게 됐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경제 사회적인 위축이 있을 때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치인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바뀐 겁니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 단체들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탈동조화가 없다. 양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데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탈성장, 저성장, 제로 성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양적 성장을 안 하면서도 잘 나눠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노동 시간을 줄여서 급여가 적다 하더라도 사회보장도 잘 돼 있거나 이 지역에서 더 의미 있는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꿈꾸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 선호하는 표현은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 Sustainable Livelihood,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림살이라는 게 이 얘기 마지막 뒤풀이하면 되게 하고 싶은데, 여하튼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라는 키워드를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은 제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